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문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의 문서가 있고 하나는 힘의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참 이 도서관에 이 책을 보고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지식. 그런데 지식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한 번 익히면 다시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짜장면 만드는 방법 한 번 익히면 다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뭐냐? 한 번 익히면 다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로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소설을 한 번 읽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또 그 소설을 또 읽고 싶습니다. 좋은 시를 읽으면 읽고 읽어도 행복합니다. 바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장에는 지식의 문장이 있고 하나는 힘의 문장이 있다. 지식의 문장은 한 번 읽으면 지식, 정보 전달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의 문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학이 뭐냐? 시가 뭐냐? 시는 바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의 문학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 좀 더 우리도 감성을 갖고 사는 사회, 이성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감성과 균형을 막 누리는 사회, 막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재미있는 것은 그 워즈워즈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 뛰누나. 내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기를 바라노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리.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뜁니까? 네, 뛴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리. 늙어서 만일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만, 죽은 목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지개 보고 가슴이 뜁니까? 이 가슴이 뛰는 그 감정, 정서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안 뛸까? 바로 이성으로만 너무 이렇게 훈련된 참 이성 중심의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물질로 기술로 이해를 따져서 계산하는 삶. 그러니 자연 그 본질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시란 이성 중심에서 감성 중심으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세계를 인식해서 그 이성 중심의 불균형 삶에서 이성과 감성의 균형적인 삶, 넉넉하고 따뜻하고 조화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이 가슴의 세계, 바로 연민의 세계가 바로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슴으로 느끼면서 좀 넉넉하고 따뜻한 삶. 저는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정호승의 구두를 닦는 소년, 구두 닦는 소년이라는 시가 기억납니다. 이런 시입니다.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구두통에 새벽별 가득 따 담고 별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다. 하루 내 길바닥에 홀로 앉아서 사람들 발 아래 짓밟혀 나등기는 지난 밤 별똥별도 주워서 닦고 하늘 숨은 낫별도 꺼내 닦는다. 이 세상 별빛 한 손에 모아 어머니 아침마다 거울을 닦듯 구두 닦는 사람들 목숨 닦는다. 목숨에 내려앉은 먼지 닦는다. 여러분들 구두 닦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구두 닦기야말로 이 사회에서 최하층입니다. 한마디로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구두 닦기의 심정이 무엇일까? 바로 구두 닦기는 그런 그 최하층의 인간도 아니고 경멸의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구두를 닦으며 별을 닦는 감성, 따뜻함, 넉넉함, 너그람. 여기에 바로 살맛있고 행복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구두 닦기는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구두를 닦으면서 별을 닦는 희망을 느낍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고 감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자, 여기 우리는 무한한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를 보다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시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자, 그건 좋은데 다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뭔가 그래 느낌은 있는데 과연 시 속에 진실이 있는가? 진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시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라고 하는 것이 다 그 말장난이고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말장난이다. 거기에 뭔 진실이 있냐? 진실은 과학에 있는 거지 시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래도 야, 그 정말 쓸데없는 거 왜 시를 쓰냐? 우리가 하려면은 지식 중심의 어떤 기술 중심의 과학 중심의 뭘 해야 보람도 있고 그런 것이지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거 백해무익한 것이다. 왜? 그 속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적 진리만을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는 뭐냐? 주관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러니 그 속에 진리가 있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식의 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고 살아요. 여기에 참 하나의 함정이 있죠. 그럼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천하통일할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진리는 있습니다. 아니다. 과학은 절대적이잖냐. 이 전체를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학도 부분적입니다. 과학도 부분적인 진리라는 것을 과학이 오늘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 속에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21세기 이 디지털 시대를 오면서 아마 많이 들은 그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21세기에는 패러다임이 바꿨다. 한마디로 컴퓨터 시대로 전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도대체 이 패러다임이 무엇입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생활 양식, 인생관, 가치관, 사물을 보는 관점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믿는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햇빛이 뭡니까? 햇빛은 과학적으로 볼 때 입자인가 파동인가? 네,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햇빛은 파동입니다. 화학적으로 보면 햇빛은 입자입니다. 그럼 정답이 다르지 않냐? 다릅니다. 왜 다를까? 물리학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보면 파동이 맞습니다. 화학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보면 입자가 맞습니다. 그럼 결국 정답은 뭐예요? 진리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관점에 따라 다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21세기를 살려면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런 생각 가지면은 어리석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의 패러다임.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20세기는 냉전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냉전 시대입니다. 그 냉전 시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왜 싸웁니까? 한쪽에서는 공산주의가 절대적 진리다. 한쪽에서는 자유주의가 절대적 진리다. 그래서 서로 싸운 것이 바로 냉전체제입니다. 근데 지금 공산주의는 어디 갔고 자유주의는 어디 갔습니까? 왜냐면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그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자유주의는 자유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더 나은 것도 있고 좀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히 한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은 190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 침략도 받았지만 지금 남북 분단,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그 분단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한쪽은 민주주의, 자유주의다. 한쪽은 사회주의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다. 그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옹고집 속에서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통일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없는 한 우리는 끝까지 대결하고 말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 진리에 대한 겸허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즉, 과학적 진리, 과학적 진실만, 과학적 진리는 과학적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고, 종교적 진실은 종교적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고, 신은 시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의한 것이고, 종교는 종교적 패러다임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볼 때 진리고, 종교는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볼 때 진리입니다. 문학은 문학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 진리입니다. 시는 시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보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개념을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봐야지 과학으로만 잣대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에는 시적 진리가 있습니다. 시적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고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즐거워서도 좋아하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신경님의 이 갈대라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자, 갈대의 얘기입니다. 자, 갈대를 통해서 갈대가 그동안 살면서 커가면서 갈대가 나는 습기 때문에 나는 햇빛을 맞으며 바람 맞고 달빛을 맞으며 살아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갈대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얘기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내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나는 뭐냐, 이런 내 자신의 존재감, 갈대는 비바람 맞고 산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갈대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울음을 울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삶일 수도 있겠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도 따지고 보면 울면서 사는 존재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갈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 그런 어떤 진실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실을 얼마든지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주관도 좋고 감성도 좋고 그거 시적 진실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이득이 없냐? 다시 효과를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왜 읽습니까? 왜 드라마를 보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득은 물질적인 이득도 있겠죠. 그러나 정신적 이득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 우리들에게 주는 효용성, 이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이득에 관한 문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시가 주는 결정적인 메커니즘이 뭐냐? 자, 그것을 우리는 감성, 감정, 그리고 스트레스, 카타르시스, 이런 용어들을 써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플라토니의 세상은 너무 본질과 현상,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을 이분화해서 이원문, 대립을 시키죠. 그래서 본질은 좋은 것이고 현실은 나쁜 것이고 육신은 나쁜 것이고 정신은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열화하고 분열시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그 심리 상태는 뭐냐? 늘 우리는요, 욕구 불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왕창 벌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욕심 안 내고 살자, 그렇게 머리로는 말하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늘 갈등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욕구불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욕망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욕망이 없다면 발전도 없죠, 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운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구불만, 갈등, 불안, 고독이란 결국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 불안의 문제는 이런 감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예술, 그렇다면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는 소설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이게 감동이 오고 위안이 되고 편안해지죠. 다시 말해 행복감, 만족감, 충만함, 이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카타르시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설 한 편을 읽건 아니면 재밌는 드라마를 봤을 때 보고 나서 후련한다든지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밥 먹고 소화불 향에 대해서 괴로웠는데 설사약을 먹고 쫙 쏟으니까 기분이 좋듯이, 그 기분 나빴던 부분이 재밌는 드라마를 보니까 쫙 이제는 해소가 됩니다.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정화, 이걸 카탈시스라고 하는데 바로 문학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갈등, 불안,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바로 문학 또는 시가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어떠한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체 각 기관이 다양하게 반응하고, 이에 따라서 슬픔, 기쁨, 웃음, 노여움, 두려움, 놀라움, 그리움,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국가꽃을 옆을 지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기분 좋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콧구멍이 벌렁벌렁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변화도 옵니다. 정말 멋있는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도 좋지만 소화도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위장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스트레스 해소, 이 카탈시스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고 정신적으로 우리들을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변화까지 준다. 건강도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술의 기능이고 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즘 병자를 치료하는데 약으로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예술로 치료하자. 시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성에 자극을 주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이제는 그 문학을, 시를 하나의 대체의학의 한 과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테라피,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문학치료, 시치료, 음악치료, 이게 다 감성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치료한다. 괴로울 때, 고민스러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풀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시를 하나 써가지고 늘 풀고 있습니다. 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가 되어 바람에 흔들리거나 양지바른 산자락에 앉아 시나 몇 줄 쓰고 싶다. 청청한 하늘 바라보면서 새털구름 한 자락 찰나 백두산에는 바늘꽃 심고 한라산에는 미나리 아집, 밤에는 초롱한 별빛을 세면서 흥얼흥얼 콧노래나 부르고 싶다. 가지는 꺾여도 좋다. 허리는 부러져도 좋다. 잎들이 떨어져 너에게 짓밟혀도 좋다. 봄이면 속살이 돋고 여름이면 또 꽃이 피는 것을 꺾어지면 어떠리, 부러지면 어떠리, 짓밟히면 어떠리. 이렇게 한 수 읽고 나면 기분 나쁜 게 싹 가셔요. 자,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시라는 게 뭐냐? 네,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고
정신 건강을 주고 마치면 육체적인 건강까지 줄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이제는 그저 위로나 주고 먹고 할 일 없는 배짱이들의 하나의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을 훨씬 풍요롭고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다, 예술이다, 문학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참 좋은 얘기인데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어려서는 뭐 참 나도 뭐 정서도 있었고 뭐 참 낭만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뭐 늙어서 지금 내가 무슨 시를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위로가 있습니다. 정서란 이 정서적인 감정은 훈련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서적인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 이런 감정은 일종의 자극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정서는 니처즈가 말한 것처럼 전신적 감각인데 그것은 어떤 자극을 받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서입니다. 정서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내적 욕망의 갈등, 복잡한 외적 자극을 견디거나 견디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아 충격을 받았을 때 그걸 조절하지 컨트롤 못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나오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괴롭고 식욕이 떨어지고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이게 병적 증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서 불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서를 어떻게 할까? 바로 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정서를 하나의 성격이다. 나는 원래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러고 아주 상당히 무시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인격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선천적인 기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 생활, 어린아이들에게 정서 교육을 시켜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동화책을 많이 읽히고 시를 많이 읽혀주고 그 그림 그리는 것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정서적인 삶, 정서적인 감각을 많이 키우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커서는 안 되냐? 커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서 생활을 하면 우리 감정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의 이런 그 훈련, 그것을 이 시인과 예술가와 악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인이란 뭐냐? 정서란 뭐냐? 악기와 같은 것이다. 특히 예민한 현악기와 같은 것이다. 가야금이나 바이올린은 반드시 그 예민한 줄을 자극했을 때만 소리가 난다. 뿐만 아니라 악기는 잘 다루면 다룰수록 그 소리가 더 예민하고 예술적이다. 따라서 이성적 사고에서 정서적 감정을 더하여 결국 이 정서를 계속 우리가 자극을 주고 훈련을 시키면서 시를 많이 읽고 또 시를 쓰고 또 문학작품을 읽고 예술작품을 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서 훈련을 거치면 얼마든지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악기가 명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년 전 이 부여에서 연꽃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연꽃에 대해서 시를 하나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연꽃에 대한 시를 하나 써본 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호숫가에 가서 연꽃을 보시고 연꽃을 보고 연꽃이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각각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연꽃의 노래. 난 물이 좋아. 막디 맑은 물이면 더욱 좋지만 진흙탕 물이라도 좋아. 더러운 것도 좋아. 물로 사는 나의 식욕은 뭘 먹어도 곰사가. 널 먹고서야
날마다 순수를 배설하고 시퍼런 결백으로 푸르른 깃대 하나 강가에 세우고 막디 맑은 하늘만을 바라보거든. 난 뜨거운 것도 좋아. 활활 타는 햇살이면 더더욱 좋아. 널 먹고서야 봄부터 기다려온 여린 꽃봉오리 푹 붉은 가슴을 활짝 열고 그대 오는 소불이 용궁길에서 청사초롱 불꽃으로 피어나거든. 이렇게 한번 또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